우리가 아는 나폴레옹은 가짜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왼쪽으로 한쪽 손을 찔러 넣은 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어딘가를 쏘아보는 남자. 유독 도드라진 코르시카식 코와 세상 모든 것에 화가 난 듯한 신경질적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한 그 작은 키. 우리는 그를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비록 신체적인 조건은 열등했지만 거대한 야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 인물. 그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해온 나폴레옹의 초상입니다. 그의 작은 키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을 넘어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생기는 열등감을 공격성으로 표출한다는 심리학 용어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탄생했을 정도니까요. 우리는 그가 키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더 높은 권력을 탐했고 더 큰 영토를 정복하려 했다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 그럴싸합니다. 인간적인 결핍이 위대한 성취의 동력이 되었다는 서사는 언제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견고한 믿음에 아주 불경스러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남자가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라면 어떨까요? 만약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세계가 거대한 사기극에 속아왔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감정을 걷어내고 차가운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부검 기록과 당시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환산한 그의 실제 키는 약 168cm에서 170cm 사이였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19세기 초로 돌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프랑스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은 약 164cm였습니다. 영국 남성의 평균 키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았습니다. 다시 말해 나폴레옹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시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남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평균 이상의 체격을 가진 훤칠한 남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균보다 컸던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전 세계인의 기억 속 전쟁이로 각인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2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150cm 남짓한 관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오해는 단순한 실수나 측정, 단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미지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총과 칼이 부딪히는 전장보다 더 치열했던 그리고 훨씬 더 잔인했던 19세기의 정보전쟁. 오늘 우리는 나폴레옹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대중의 인식 속에서 서서히 축소되고 왜곡되었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나폴레옹은 죽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펜초 끝에서 탄생한 이틀보니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은 유럽의 구체제를 잿더미로 만들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의 가장 앞단에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 장군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영국에게 나폴레옹은 단순한 적국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의 이념을 전파하는 나폴레옹의 분대는 영국의 귀족사회와 왕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영국의 지배층은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를 군사적으로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가 가진 영웅의 아우라, 그가 뿜어내는 혁명의 매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런던의 거리에도 단두대가 세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총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풍자였습니다. 당시 런던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신문과 만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한 장의 강렬한 그림은 수백 장의 논설보다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정보전쟁의 최전선에 전설적인 풍자화가 제임스 길레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릴 수 없었습니다. 위풍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적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영국 시민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펜촉을 칼처럼 휘둘러
나폴레옹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레이의 펜 끝에서 탄생한 나폴레옹은 더 이상 유럽을 호령하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상강모자에 파묻힌 채 자기 몸집만한 거대한 칼을 질질 끌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난쟁이가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에게 리틀 보니, 리를 보니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보니는 보나파르트의 애칭이자 뼈만 앙상한 볼품없는 녀석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신문 지면 속의 리틀 보니는 언제나 식탁 위의 음식보다 작게 그려지거나 영국 왕 조지 3세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장난감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해 방방 뛰고 가구들을 부수며 욕설을 내뱉는 신경질적인 어린아이로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을 비웃음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영국 정부와 언론은 대중의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저 작고 히스테릭한 꼬마가 유럽을 지배한다고? 말도 안 돼. 런던의 커피하우스와 술집마다 나폴레옹을 조롱하는 그림들이 나붙었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웃음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나폴레옹을 무서운 정복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성가신 해충쯤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사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고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며 승승장구할수록 영국 신문 속의 나폴레옹은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괴팍해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로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영국은 잉크로 나폴레옹의 인격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중은 복잡한 전황 보고서보다 자극적인 그림 한 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독재자라는 프레임은 대중의 뇌리에 깊숙이 문신처럼 새겨졌습니다. 나폴레옹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이미 유럽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난쟁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각적 착시와 스스로의 무관심. 그렇다면 왜 아무도 이 명백한 거짓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나폴레옹을 직접 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 바로 상대성의 함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시각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신뢰했던 최정예 부대, 임페리얼 가드 근위대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근위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중에서도 용맹함과 충성심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갖춘 자들만이 선발되었습니다. 근위대 척탄병의 경우 입대 조건이 키 178cm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키가 160cm 중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들은 현대의 농구 선수들처럼 거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머리가 커 보이도록 곰 가죽으로 만든 높다란 모자, 베어스킨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 모자의 높이만 해도 30cm가 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키 180cm가 넘는 거구들이 높다란 털모자까지 쓰고 도열해 있는 모습. 그 숲과 같은 거인들 한가운데에 평균 키의 나폴레옹이 서 있습니다. 그는 소박한 군복에 털 장식 없는 수수한 이강모를 즐겨 썼습니다. 거인들 틈에 낀 그는 당연히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시각적 착시였습니다. 화가들은 이 구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곁에는 항상 거대한 근위병을 배치하여 그를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상대적인 자금을 절대적인 자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 인간의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폴레옹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천재였지만 여론전과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은 간과했습니다. 그는 코르시카 출신의 군인답게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역사는 결국 승자가 쓰는 것이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저 따위 그림들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그는 영국의 풍자와들을 보며 코웃음 쳤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외모보다 능력에 집중했고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자며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자신을 꼬마 하사관, 러페티 캐포랄이라고 부르는 것을 오히려 친근함의 표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뿌띠페티는 키가 작다는 뜻보다는 침해하는 우리들의라는 뉘앙스가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펜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는 순간이지만 인쇄된 이미지는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몰랐어 합니다. 그가 전장을 누비며 대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가 찍혀 나왔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업적이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라 믿었지만 세상은 그의 업적을 작은 사람의 발버둥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사람이니 저토록 독하게 권력에 집착하지.
사람들은 승리의 원인을 그의 천재성이 아닌 그의 컴플렉스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풍자화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거짓말은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훗날 대포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감옥이 되어 그를 가두게 됩니다. 패배자는 캐릭터가 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나폴레옹의 제국은 그곳에서 영원히 멈췄습니다. 전투에서의 패배는 군사적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지탱하던 실력이라는 방패가 깨져나갔음을, 이제 온전히 적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승자인 영국은 나폴레옹을 대서양 한가운데 떨어진 고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나파르트 장군이라 부리는 살이 찌고 병든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유배지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현실의 권력을 잃자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작은 독재자의 이미지는 족쇄가 풀린 괴물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유럽의 호사가들은 마음껏 그를 조롱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영국의 선전용 도구였던 퉁자화들은 이제 역사적 사실인 양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키 작은 사람들이 원래 도끼가 있잖아.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게 되었군. 세인트 헬레나에서 나폴레옹을 감시하던 영국 장교들의 일기나 기록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을 실제로 본 나폴레옹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부진 체격에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결코 왜소하지 않다. 라고 적힌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은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원한 것은 평범한 체격에 패배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컴플렉스 덩어리인 난쟁이 독재자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소비하고 싶어 했습니다. 승자는 역사를 쓰고 패자는 캐릭터가 됩니다. 나폴레옹은 인간으로서의 이체성을 잃어버리고 나폴레옹이라는 납작한 캐릭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이미지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열등감을 권력욕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정의했고,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조국 프랑스에서조차 그는 종종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소비되곤 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6년, 나폴레옹은 자신의 회고록을 구술하며 역사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나의 영광은 40번의 전투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에 있다. 그는 자신이 문명과 제도에 기여한 바를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법전보다 그의 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영국 언론이 씌운 리틀 보니의 가면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앵발리드 돔 아래 안치되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 그는 여전히 거대한 모자를 쓴 작은 꼬마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 잔혹한 패배였습니다. 한 인간의 실존이 풍자 한 장에 의해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난쟁이로 만들었던 그 기술, 그 메커니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21세기인 지금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교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인쇄기가 하루에 수천 장의 전단지를 찍어냈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1초에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때로는 나폴레옹처럼 작게 만듭니다. 유튜브의 썸네일, 15초짜리 쇼폼 영상, 인스타그램의 사진 한 장. 우리는 맥락이 제거된 짧은 조각들만으로 타인의 전체를 파악했다고 착각합니다. 누군가의 실수하는 표정 하나를 캡처해 인성 논란을 만들고 앞뒤 상황을 자른 발언 하나로 무개념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나폴레옹을 리틀 보니로 만들었던 영국의 만평가들처럼 현대의 우리는 누군가를 조롱거리로 만듦으로써 쾌감을 느끼거나 나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상부터가 과학이다. 딱 보니 알겠다라는 말들.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자극적일수록 단순할수록, 그리고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수록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나폴레옹의 실제 키가 168cm였다는 팩트보다 그가 키 작은 컴플렉스 덩어리였다는 스토리가 더 잘 팔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디어라는 거대한 근위대 틈에 서 있습니다. 각도에 따라, 조명에 따라, 그리고 프레임에 따라 거인이 난쟁이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이웃이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역시 언제든 이 폭력적인 프레임의 피해자가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호령했던 황제였음에도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또 다른 나폴레옹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섣불리 비웃기 전에, 타인을 납작한 이미지로 가두기 전에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인지 아니면 나의 편견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패배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보다 이야기가 더 강력한 시대, 진실이 이미지에 먹혀버린 시대. 그 시작점에 한 황제와 그를 난쟁이로 만든 한 장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붓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